당신 손자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약한 거예요. 미국인 사범이 그렇게 말했을 때 12살 소녀는 눈물을 삼켰다. 그의 얼굴에 퍼져가는 멍은 또 한 번의 수업의 흔적이었다. 더 큰 아이들의 샌드백처럼 쓰이는 고통의 결과였다. 다음 날 아침 그런 손자의 모습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70세의 김성호는 절뚝이며 도장에서 걸어 들어왔다. 수업 도중 갑작스러운 등장에 도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그는 느릿한 걸음으로 도장 한가운데를 가로질렀다.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까? 성호가 차분히 물었다. 나이 많은 학생들 장난감처럼 쓰면서 제이슨 피어스는 팔짱을 낀 채 입꼬리에 비웃음을 띠며 말했다. 당신 손자에게 강해지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시아인들은 그걸 잘 못 이해하더군요. 그럼 당신은 아이들과 싸우는 걸 좋아하는 남자군요. 성호가 응수했다. 혹시 당신 나이나 더 많은 나이의 사람과 싸워볼 생각은 없습니까? 피어스의 웃음소리가 도장 안에 울려 퍼졌고 그의 제자들도 따라 웃었다. 당신이요? 그는 성호의 지팡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노인을 때려 죽였다는 소리 듣긴 싫은데요. 자신 있는 사람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죠. 성호가 도발했다. 물론 한국 노인에게 망신당할까봐 무서운 게 아니라면 세대의 대결이라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피어스는 이 모든 걸 하나의 쇼로 만들었고 입장권을 팔고 SNS에서 미국인이 아시아 할아버지에게 본때를 보여준다는 식으로 홍보했다. 할아버지, 사람들 다 할아버지 다친다고 말해요. 손자가 눈물 가득한 눈으로 말했지만 성호는 그저 조용히 웃을 뿐이었다. 대결 당일 관중석은 적대적이었다. 팝콘과 인종차별적 발언이 날아들었다. 성호가 도장에 들어설 때 손자는 부끄러움에 고개도 들지 못했다. 할배, 기저귀는 챙겨왔어요. 한 청소년이 소리쳤다. 피어스는 박수갈채 속에 등장했고 화려한 발차기로 관중을 휘어잡았다. 심판이 규칙을 설명하고 경기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마침내 김성호 장군이 이 지역 사회에 진정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날 깨달았다. 진짜 힘은 겉모습에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강함은 오직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에 있다는 것을. 태권도장의 메아리치는 웃음소리 속에서 12살 데이비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의 눈에는 억누른 눈물이 맺혔다. 세 번째로 바닥에서 일어나려 애쓰는 소년의 모습은 가슴을 아프게 했다. 다시 한번 데이비드, 일어나서 남자답게 맞서라. 코에서는 피가 흘러내려 하얀 도복을 붉게 물들였다. 반대편 매트에서는 16살의 건장한 검은띠 소년이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도장 한쪽에서 김성호는 점점 더 세게 난간을 움켜쥐며 침묵 속에 지켜보고 있었다. 제이슨 피어스라는 미국인 사범의 웃음소리는 그의 가슴에 바늘을 꽂는 것 같았다. 손자가 불균형한 공격에 다시 바닥으로 내던져졌을 때 노인의 내면에서 무언가 무너졌다. 그만. 성호는 겉보기에 허약해 보이는 모습과 달리 확고한 걸음으로 매트를 향해 나아가며 중얼거렸다. 선생님, 관람석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지금 훈련 중입니다. 피어스는 경멸을 거의 숨기지 않고 말했다. 훈련이라고요? 이건 의도적인 모욕입니다. 성호는 완벽한 영어로 대답했다. 지금 저와 대련하시죠. 도장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나이든 학생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당신이요? 피어스는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큰 소리로 웃었다. 선생님, 저는 어르신들을 존중합니다만 그건 무책임한 일이 될 겁니다. 70살 노인이 두렵습니까? 성호는 당혹스러울 정도로 차분하게 물었다. 잠시 동안 노인의 눈빛에서 무언가가 피어스를 망설이게 했다. 차갑고 계산적이며 인내심 있는, 그가 전에 본 적 없는 무언가였다. 도장의 다른 학생들은 이제 조용해졌다. 그들의 눈에는 의구심과 호기심이 교차했다. 데이비드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떨리는 입술이 하지 마세요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피어스는 웃음을 멈추고 목을 가다듬었다. 그의 자신감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검은 띠를 조정했다. 알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선언했다. 다음 주 토요일 정식 대련으로요. 그때 어르신께 태권도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다. 기다리겠습니다. 도장을 나서면서 데이비드는 공포에 가득 찬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는 할아버지를 다치게 할 거예요.
성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어렸다. 데이비드야, 때로는 넘어지는 것보다 일어서지 않는 것이 더 아픈 법이란다. 그들이 주차장으로 걸어갈 때 피어스는 창문을 통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확신이 가득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솟아올랐다. 그 노인의 눈빛에는 그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자동차 뒷좌석에서 소리 없이 흐르는 데이비드의 눈물을 백미러로 바라보며 성호의 심장이 무거워졌다. 아이의 얼굴에 형성되기 시작한 멍은 분노보다 더 깊은 슬픔을 불러일으켰다. 할아버지,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약속해요. 데이비드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손은 운동복 자락을 불안하게 꽉 쥐고 있었다. 왜 이런 일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니? 성호는 부드럽게 물었지만 그 질문 뒤에는 자책감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는 손자를 지켜주지 못했다. 피어스 선생님은 제가 강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해요. 데이비드가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한국인이라는 것이 저를 약하게 만든대요. 그 말은 칼날처럼 성호의 가슴을 찔렀다. 그의 마음은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갔다. 전쟁으로 찢겨진 한반도에서 탈출해 8살에 부산에 도착했던 그때로 그의 아버지가 새벽 전에 그를 깨워 해변에서 훈련시키던 날들로 근육이 쉬기를 애원할 때조차도 힘은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란다. 성호는 마침내 말했다. 목구멍이 뭉클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데이비드는 저녁을 거의 먹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조용히 물러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성호는 거실 창문 앞에 서서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손가락으로 목에 걸린 작은 청동 태극 메달을 무의식적으로 만졌다. 돌아가신 아내가 결혼 50주년에 선물해준 것이었다. 여보, 그는 빈 공간에 속삭였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소. 5년 전 그들의 아들과 며느리가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을 때 성호는 미국으로 이주해 고아가 된 손자를 돌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내에게 데이비드의 미국화에 절대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결국 데이비드는 미국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여보, 그는 머릿속으로 계속했다. 저 아이는 자신의 뿌리를 부끄러워하도록 배우고 있소. 그날 밤 데이비드가 잠든 후 성호는 지하실로 내려갔다. 구석에 있는 오래된 트렁크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다. 수십 년 동안 열리지 않은 트렁크였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열쇠를 돌렸다. 삐걱거리는 경첩 소리와 함께 나무향과 기억의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의 손가락이 정성스럽게 접힌 낡은 도복을 만졌다. 그 옆에는 경의를 담아 말려진 검은 띠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바랜 사진 한 장, 군복을 입고 메달을 단 성호가 그의 정예 부대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 손가락으로 사진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잊혀진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그는 통증을 견디는 법,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 온 몸과 마음으로 싸우는 법을 기억해냈다. 여보, 그는 부재하는 아내에게 속삭였다. 용서하세요. 하지만 지킬 수 없는 약속이 있습니다. 위층에서 데이비드가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 소리는 성호의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다. 그의 눈에는 수십 년 동안 보지 못했던 불꽃이 타올랐다. 나이든 호랑이가 마침내 동면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그날 새벽 달력에서 하루가 바뀌기도 전에 성호의 눈이 열렸다. 디지털 시계가 4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40년간의 군 생활 동안 그가 매일 깨어나던 시간이었다. 이불을 조용히 걷어내며 일어나자 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질렀다. 관절염 2번의 무릎 수술, 그리고 손상된 척추. 이 모든 것이 그의 봉사의 기념물이었다. 바지를 입으려 몸을 굽히자 날카로운 통증이 척추를 따라 올라왔다. 성호는 이를 악물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통증은 친구와도 같았다. 오랜 친구, 그러나 반갑지 않은. 내 몸이 기억하고 있을까? 그는 자문했다. 부엌을 지나며 테이블 위에 놓인 데이비드의 숙제를 발견했다. 역사 과제였다. 미국 혁신가에 대한 에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성호는 잠시 멈춰 서서 종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자가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뒷마당으로 나가자 서늘한 새벽 공기가 그의 얼굴을 때렸다. 새는 달빛 아래 정원은 은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는 지난밤 트렁크에서 꺼낸 낡은 도복을 입고 있었다. 한때 완벽하게 맞던 옷이 이제는 느슨하게 매달려 있었다. 성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첫 동작을 시작했다. 몸이 저항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태권도 품새였다. 그의 움직임은 처음에는 느리고 불안정했다. 마치 기억의 안개를 헤치는 것 같았다. 천천히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호랑이는 서두르지 않는다. 점차 그의 몸이 기억해냈다. 각 동작은 깊숙이 묻혀있던 기억을 되살려냈다. 기본 품새, 발차기 조합, 손기술, 젊은 시절 수천 번 반복했던 것들. 이제 그의 몸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각 동작을 갈망하는 듯했다. 1시간 후 그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호흡은 거칠었지만 눈빛은 변해 있었다. 그 안에는 화염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를 한국에서 가장 젊은 육군 소장으로 만들었던 그 불꽃이 이제 알겠구나, 데이비드야. 그는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중얼거렸다. 우리가 넘어질 때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기를 거부할 때 패배하는 거란다. 아침 식사 시간, 데이비드는 할아버지의 손가락 마디가 빨갛게 부어오른 것을 발견했다. 할아버지, 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성호는 미소 지었다. 옛 교훈을 기억하고 있을 뿐이란다. 데이비드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대신 할아버지의 찢어진 손가락 마디를 바라보며 이상한 혼합 감정을 느꼈다. 걱정과 호기심, 그리고 희미한 경외감. 다음 주 내내 데이비드가 학교에 있는 동안 성호는 주치의를 찾아갔다. 의사는 그의 결정에 경악했다. 김 선생님, 모든 존경을 담아 말씀드리지만 선생님의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실제 대련은 무릎과 척추에 치명적일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 성호는 평온한 미소로 말을 끊었다. 한국에서 우리는 몸은 실패할 수 있지만 훈련된 정신은 결코 항복하지 않는다고 배웁니다. 의사는 항의하려다가 노인의 눈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결단력이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진통제를 가져가세요. 그리고 운이 좋기를 빕니다. 성호는 처방전을 받아들였지만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그의 무기는 약물이 아니었다. 평생 단련된 의지력이었다. 의사 사무실을 나서며 그는 처방전을 조용히 쓰레기통에 버렸다. 처방전을 버린 성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하드웨어 상점에 들렀다. 주인 마이크는 그를 보자 미소 지었다. 김 선생님, 오늘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벽돌이 필요하네. 성호가 대답했다. 단단한 것으로 5개. 마이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질문하지 않았다. 며칠 전부터 동네에서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조용한 한국인 노인이 피어스 사범에게 도전장을 냈다는 이야기. 벽돌을 들고 집으로 돌아온 성호는 뒷마당 한쪽에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쌓아놓았다. 오래된 훈련대가 이제 그의 정원의 새로운 특징이 되었다. 매일 밤 이웃들은 반복되는 탁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지는 소리. 그들 중 몇몇은 담장 너머로 훔쳐보기도 했다. 노인이 달빛 아래 명상하는 모습, 때로는 나무 판자를 정확한 손동작으로 부수는 모습, 또 다른 날에는 몇 시간 동안 한 자세로 움직이지 않는 모습. 성호의 마음속에서는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국적인 해안가에서 벌어진 은밀한 임무들, 동북아시아의 혹독한 겨울 속에서 진행된 특수부대 훈련,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스승 박 장군과의 첫 만남. 한 저녁, 그는 특히 강렬한 기억에 사로잡혔다. 그가 13살이던 때 부산 해변에서 홀로 발차기 연습을 하고 있을 때였다. 그때 한 노인이 그를 발견했다. 네가 차는 발차기에는 나라의 무게가 실려 있구나. 박 장군이 말했다. 그 말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장군은 그를 제자로 받아들였고 이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성호는 눈을 떴다. 갑자기 깨달음이 찾아왔다. 그는 데이비드에게 단순히 싸움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정체성을 가르치려는 것이었다. 조국을 잃은 소년에게 새로운 뿌리를 심어주려는 것. 그날 밤 성호는 특별한 훈련에 돌입했다. 그는 5개의 벽돌을 쌓아 올렸다. 젊은 시절에는 쉽게 부술 수 있었던 도전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차원의 시험이었다. 정신을 집중하라.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힘이 아니라 집중이다. 달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성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오른손을 모아 벽돌을 향해 내리쳤다. 날카로운 탁 소리와 함께 5개의 벽돌이 모두 갈라졌다. 그 순간 부엌 창문에서 지켜보고 있던 데이비드의 눈이 커졌다. 그는 할아버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 조용하고 온화한 노인이 이런 힘과 정밀함을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다음 날 아침 데이비드는
새로운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그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할아버지, 어젯밤에 그건 대단했어요.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성호는 잠시 손자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에서 호기심과 존경의 빛을 발견했다. 이것은 단순한 띠가 아니란다, 데이비드. 성호는 자신의 낡은 검은 띠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한국인에게 이것은 삶의 길이란다. 피어스 선생님은 미국식 태권도가 한국식보다 우수하다고 해요. 한국인들은 실전 이하에 없이 품새만 잘 외운다고요. 성호의 눈에 슬픈 미소가 어렸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불이 타올랐다. 대결까지 이제 단 일주일. 그날 밤 그의 훈련은 더욱 강렬해졌다. 데이비드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창문으로 할아버지의 훈련을 지켜보며 그의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피어났다. 자부심,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 아시아 노인과 피어스 사범의 대결이라는 소문은 불길처럼 퍼져나갔다. 코네티컷 페어필드의 작은 지역사회에서 아메리칸 이글 태권도 도장은 카페와 슈퍼마켓에서 대화의 주제가 되었다. 들었어? 70살 노인이 피어스 사범에게 도전했대. 미쳤나? 피어스는 주 챔피언이잖아. 그 노인이 뭔가 특별한 게 있다더라. 소문은 뒤틀리고 과장되었다. 어떤 이는 성호가 비밀 무술의 대가라고 했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전설적인 북한 요원이었다고 속삭였다. 진실은 아무도 몰랐다. 제이슨 피어스 32세 3년 연속 주 챔피언은 이 상황을 구경거리로 만들었다. 도장 입구에 화려한 포스터가 붙었다. 특별 대결, 마스터 대 노인, 입장료 15달러. 성호는 그 광고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이건 서커스지 태권도가 아니야. 피어스는 자신의 훈련을 강화했다. 자존심 때문이지 실제 걱정 때문은 아니었다. 그의 조수들은 그가 샌드백을 치고 판자를 부수고 화려한 발차기를 선보이는 모습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이 노인은 존중에 대한 교훈을 배우게 될 거야. 피어스는 지역사회에서 화제가 된 비디오에서 선언했다. 성호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저 노인일 뿐이었다. 그것이 성호의 가슴에 가시처럼 박혔다. 한국에서 그는 김 장군으로 불렸다. 존경과 두려움이 섞인 호칭이었다. 이제 그는 이름도 없는 노인이 되었다. 어느 오후 데이비드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그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무슨 일이니? 성호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데이비드가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진실을 말해보렴. 데이비드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모두가 할아버지가 다칠 거라고 말해요. 어떤 아이들은 제가 2번 고아가 될 거라며 웃었어요. 성호는 손자의 눈에서 공포를 보았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결정을 의심했다. 이것은 단순히 그의 자존심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데이비드의 미래, 그의 안전감에 관한 것이었다. 그날 밤 성호는 꿈속에서 오래전 그의 지휘관과 마주쳤다. 진정한 한국 전사는 자존심을 위해 싸우지 않는다. 그의 스승이 말했다. 원칙을 위해 싸운다. 아침에 일어난 성호는 무릎에 평소보다 더 심한 통증을 느꼈다. 몸이 저항하고 있었다. 그는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비를 맞으며 그는 뒷마당으로 나갔다. 훈련은 계속되어야 했다. 그러나 오늘은 다른 방식으로 그는 원형을 그리며 느리게 움직였다. 공격적인 동작이 아닌 흐르는 물과 같은 방어적 움직임이었다. 물이 바위를 이기는 것은 강함이 아니라 인내심 때문이다. 그는 생각했다. 그날 저녁 도장 앞을 지나가던 성호는 안에서 연습 중인 피어스를 발견했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젊은 사범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놀랍도록 강력했지만 어딘가 조급했다. 균형이 부족했다. 화려했지만 깊이가 없었다. 피어스는 창가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눈이 잠시 마주쳤다. 피어스는 웃음을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다. 성호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조용히 떠났다.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전략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닌 완전히 다른 종류의 승리를 추구하는 전략.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거리의 한국식 식료품 가게 앞에서 멈춰 섰다. 창문에 붙은 포스터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의 대결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성호 장군 vs 피어스 사범. 누군가 그의 정체를 알아본 것이었다. 제이슨 피어스는 오만함을 타고난 것이 아니었다. 오하이오 출신의 공장 노동자와 웨이트리스의 아들로
그는 태권도에서 평범함으로부터의 탈출구를 발견했다. 그의 타고난 재능은 그를 전국 대회로 이끌었지만 국제 시상대에는 결코 오르지 못했다. 도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호는 우연히 공원 한쪽에서 홀로 훈련하는 피어스를 발견했다. 숨어서 지켜보니 예상과 달리 그는 화려한 기술이 아닌 기본기를 연습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좌절감이 역력했다. 아시아인들은 항상 모든 것을 가져가 피어스가 샌드백을 세게 치며 중얼거렸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로봇처럼 훈련해 공평하지 않아. 성호는 그 말에 동요했다. 피어스의 목소리에서 진정한 상처를 느꼈다. 갑자기 그는 오만한 사범이 아닌 자신의 한계와 싸우는 한 사람을 보았다. 다음 날 성호는 지역 도서관을 찾았다. 사서의 도움으로 그는 피어스의 경력에 관한 신문 기사들을 찾아냈다. 국내 대회에서의 영광, 그리고 국제 대회에서의 연이은 패배. 항상 한국인 선수들에게. 마지막 세계대회 결승전에서 피어스는 서울 출신의 박진우에게 패했습니다. 기사에 적혀 있었다. 경기 후 인터뷰를 거부한 채 피어스는 분노한 모습으로 퇴장했다. 성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는 피어스의 적대감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했다. 그것은 단순한 인종적 우월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열등감에서 비롯된 방어 기제였다. 그날 저녁 성호는 데이비드에게 오래된 사진첩을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성호가 있었다. 군복을 입고 명예로운 표정으로. 이 사람은 누구예요? 데이비드가 한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다. 성호 옆에 서 있는 젊은 군인이었다. 박진우는 성호가 대답했다. 내 가장 뛰어난 제자 중 하나였지. 데이비드의 눈이 커졌다. 피어스 선생님이 패배한 그 박진우요? 성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걸 어떻게 알았니? 인터넷에서 봤어요. 피어스 선생님이 세계 챔피언십에서 박진우에게 졌다고요. 성호는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다. 세상은 얼마나 작은가. 피어스의 상처와 자신이 이렇게 얽혀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며칠 후 성호는 도장 근처에서 피어스가 자신의 채 물건을 싣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트로피들이 있었지만 잘 보관된 것이 아니라 상자에 대충 던져진 모습이었다. 그 순간 그는 피어스의 사무실 열쇠를 한 여성에게 건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무언가에 화가 난 듯했다. 제이슨, 이건 너무해. 그냥 승리에 집착하지 말고 왜 네가 이것을 시작했는지 기억해봐. 사라, 넌 이해 못해. 피어스가 대답했다. 모든 것이 내 어깨에 달려있어. 내가 패배한다면 내 도장은 끝장이야. 성호는 조용히 물러났다.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위태로웠다. 이것은 단순한 자존심의 싸움이 아니었다. 피어스에게는 생계의 문제였다. 그날 밤 성호의 훈련은 달랐다. 그는 매트 위에 앉아 명상했다. 그의 마음은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갔다. 자신도 한때 같은 두려움을 느꼈던 젊은 사범이었을 때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는 옛 격언을 떠올렸다. 이제 그는 피어스를 알았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전략을 완전히 바꾸었다. 대결을 사흘 앞둔 오후, 성호의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서 있었다. 민재 군 시절의 오랜 친구로 지금은 뉴욕에서 한국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성호야, 오랜만이다. 민재가 포옹하며 인사했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깃들어 있었다. 어떻게 알고 왔나? 성호가 친구를 거실로 안내하며 물었다. 네 도전에 대해 들었네. 간단한 인사 후 민재가 말했다. 이 미친 짓을 막으러 왔어. 차를 마시며 민재는 자신이 피어스에 대해 알아낸 것을 설명했다. 그는 잔인한 대련 기록이 있어. 작년에 그의 상대 중 둘이 병원에 실려 갔다네. 난 고통이 두렵지 않네. 성호가 차분히 대답했다. 이건 고통의 문제가 아니야. 민재가 반박했다. 데이비드에 관한 거야. 자네가 심각하게 다친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나? 이미 부모를 잃지 않았나? 성호의 눈이 흐려졌다. 민재는 언제나 그의 약점을 정확히 찌르는 법을 알았다. 그렇다면 내가 이기면 되겠군. 그가 웃으려 노력하며 말했다. 민재는 한숨을 쉬었다. 하이파, 적어도 내가 알아본 것을 들어보게. 그는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펼쳤다. 피어스의 대련 영상, 스크린샷, 의료 기록 조각들, 그리고 소송 위협에 관한 기사였다. 그는 위험한 사람이야, 성호. 그리고 그의 도장은 재정적으로 위태로워. 그는 절박한 사람이고 절박한 사람들은 위험해. 성호는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사진 하나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피어스가
상대를 향해 불법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순간이 포착된 것이었다. 이건 목 타격이군. 성호가 중얼거렸다. 대련에서 금지된 기술인데.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는 규칙을 따를 테지만 그가 그럴 거라는 보장이 없어. 저녁 식사 후 민재는 떠났지만 그의 경고는 성호의 마음에 남았다. 그날 밤 성호는 잠들지 못했다. 그는 베개 밑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냈다. 그의 아들과 며느리, 5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들. 바로 그 때문에 그는 미국에 왔다. 고아가 된 손자를 돌보기 위해. 내가 이기적인 걸까? 그는 자문했다. 밤중에 잠에서 깬 데이비드는 할아버지가 정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달빛 아래 노인의 실루엣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할아버지? 데이비드가 조용히 불렀다. 성호는 놀라지 않고 미소 지었다. 왜 일어났니, 데이비드야? 할아버지, 진짜로 싸울 거예요. 소년의 목소리는 떨렸다. 성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때 그의 스승이 항상 말했던 것이 생각났다. 진정한 태권도는 대결에 있지 않고 명예를 잃지 않으면서 그것을 피하는 능력에 있다. 데이비드야, 성호가 마침내 말했다. 때로는 싸움을 피하는 것이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단다. 하지만 때로는 싸워야만 할 때도 있지. 할아버지가 다치면 어떡해요? 데이비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성호는 손자를 가까이 끌어안았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피어스 선생님처럼 싸우지 않을 거야. 무슨 뜻이에요? 내일 알게 될 거다. 성호가 미소 지었다. 이제 자러 가자. 새벽이 밝아올 무렵 성호의 결정은 확고해졌다. 그는 도전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싸울 것이다. 수십 년의 경험만이 구상할 수 있는 접근법으로. 그의 마음속에서 전략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닌 정신의 시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마도 한 교만한 젊은이에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대결 전날 밤 도장은 피어스의 마지막 수업을 보기 위해 가득 찼다. 그는 인상적인 동작들을 선보이며 회전 발차기로 나무 판자를 부수고 학생들과 참석한 부모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내일 그가 선언했다. 여러분에게 미국식 태권도가 이 스포츠의 미래를 대표하는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관중석에서 데이비드는 갈등적인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일부는 여전히 피어스의 힘과 속도를 동경했지만 다른 일부는 자신이 겪었던 모욕을 기억했다. 그의 옆에서 한 소년이 데이비드를 툭 쳤다. 너희 할아버지 내일 망신당할 거래. 근데 왜 그런 바보짓을 하시는 거야? 데이비드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일주일 전과 달리 이제 그의 눈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집에서 성호는 다른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명상 자세로 앉아 그는 조절된 호흡을 하며 공격이 아닌 전략을 시각화했다. 그의 안에는 항상 그의 가장 큰 강점이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읽는 능력, 그들이 스스로 알기도 전에 움직임을 예측하는 능력이라고 말했다. 저녁 식사 후 성호는 벽장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특별한 도복이 있었다. 그가 군 장성으로서 입었던 공식 도복, 검은색 바탕에 황금색 브레이드가 어깨를 장식하고 있었다. 도복 자락에는 태극기가 자수되어 있었다. 할아버지, 그건 뭐예요? 데이비드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내일을 위한 내 전투복이란다. 성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런데 데이비드가 망설였다. 피어스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절대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가 너무 빨라서 할아버지는 그를 만지지도 못할 거래요. 성호는 부드럽게 웃었다. 빠른 것이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란다. 가끔은 인내심이 승리하지. 그는 손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일 넌 중요한 것을 보게 될 거야. 승패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싸우느냐, 그리고 왜 싸우느냐는 거야. 그날 밤 늦게 성호는 뒷마당에 나갔다. 달은 구름에 가려 있었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렸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마음은 평온했다. 젊은 시절 그는 늘 대결 전날 밤 불안에 시달렸다. 하지만 이제 70세의 나이에 그는 마침내 평화를 찾았다. 자정이 지나 데이비드는 할아버지의 방을 조용히 들여다보았다. 성호는 침대 위에 도복을 가지런히 펴놓고 그 앞에서 명상하고 있었다. 소녀는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전사의 모습, 평생의 규율이 깊이 새겨진 사람. 다른 한편 피어스는 도장에 홀로 남아 있었다.
거울 앞에서 그는 자신의 완벽한 발차기와 펀치를 연습했다. 그러나 한순간 그는 멈추고 자신의 반영을 응시했다. 누가 그 늙은이인지 알아냈어? 그가 전화로 물었다. 전화 너머로 사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제이슨, 이미 늦었어. 그만 자러 가. 말해봐. 그가 고집했다. 사라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김성호 소장이야. 20년 동안 한국군 태권도 특수부대 지휘관이었대. 그의 세대에서 가장 뛰어난 전투 전략가로 여겨졌어. 피어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잠시 동안 그의 자신감이 흔들렸다. 그러나 곧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소용없어. 그는 늙었고 난 내 전성기에 있어. 그러나 그날 밤 피어스는 잠들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리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다. 대결의 날이 밝았다. 뒤뜰에서 아침 명상을 끝낸 성호는 일출을 바라보며 마지막 차를 마셨다. 그의 몸은 여전히 쑤셨지만 정신은 맑고 집중되어 있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군요. 데이비드가 부엌에 들어오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떨렸다. 두려워하지 마라. 성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오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란다. 도장은 수용 인원을 넘어 붐볐다. 호기심 많은 사람들, 학생들, 부모들이 중앙 매트를 둘러싸고 원을 형성했다. 입구에는 전설적인 대결, 미국 미스 한국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피어스는 어깨에 금색 독수리가 수놓아진 맞춤형 검은색 도복을 입고 박수 속에 입장했다. 그의 걸음은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눈에는 어제 없었던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다. 성호가 들어오자 관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그는 단순한 흰색 전통 도복과 낡은 검은 띠를 입고 있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확고했다. 주저함도 두려움도 없었다. 아직 포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피어스가 자신감 있는 미소로 제안했다. 감정의 앙금은 없을 겁니다. 전통에 대한 존중으로 우리는 적절히 인사해야 합니다. 성호가 도발을 무시하고 대답했다. 심판인 이웃 도장의 사범이 규칙을 설명했다. 2분씩 3라운드. 포인트나 기술적 노가웃으로 승리. 피어스는 피상적인 인사를 했다. 성호는 깊고 공손한 인사로 응답했다. 공이 울렸다. 피어스는 즉시 공격적인 발차기, 연속 기술로 전진했다. 성호는 최소한으로 움직였고 마치 돌을 피하는 물처럼 단지 공격을 피하기에 충분할 만큼만 움직였다. 관중들은 경악했다. 노인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지만 어떤 타격도 완전히 맞지 않았다. 제대로 싸워 피어스가 좌절하여 외치며 강력한 회전 발차기를 날렸다. 그 순간 성호가 마침내 행동했다. 간단한 옆걸음, 피어스의 지지 발목에 미묘한 터치, 그리고 사범은 균형을 잃고 어색하게 넘어졌다. 관중들 사이에서 놀란 숨소리가 들렸다. 데이비드의 눈은 커졌다. 그는 할아버지가 상대를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피어스가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빠르게 일어나며 항의했다. 그러나 무언가가 변했다. 그의 눈에 자신감이 의심으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첫 라운드가 끝나고 피어스는 구석으로 비틀거리며 돌아갔다. 그의 호흡이 거칠었다. 타격이 아닌 좌절감 때문이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가 사라에게 물었다. 그는 너를 읽고 있어. 그녀가 물을 건네며 대답했다. 그의 방언은 완벽해. 반대편에서 성호는 평온하게 앉아 차분히 호흡했다. 데이비드가 다가와 물었다. 할아버지,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성호는 미소 지었다. 물은 가장 부드러운 물질이지만 끈기와 인내로 바위를 깎아내지. 내가 너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니? 힘은 항상 답이 아니란다. 두 번째 라운드를 알리는 공이 울렸다. 피어스는 이제 훨씬 조심스러웠다. 그의 공격은 전보다 계산적이었다. 성호는 여전히 수비에 머물렀고 그의 얼굴은 백자 가면처럼 무표정했다. 관중들은 집중하여 지켜보았다. 어떤 이는 실망했지만 그들은 화려한 기술과 과시적인 발차기를 기대했다. 태권도를 이해하는 이들은 경이로움을 느꼈다. 그들은 기술의 대가가 아닌 진정한 예술의 대가를 목격하고 있었다. 코너에서 민재가 작게 미소 지었다. 그는 성호의 전략을 이해했다. 이것은 승리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교훈에 관한 것이었다. 두 번째 라운드가 계속되면서 경기장의 공기는 변했다. 피어스의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쉬운 상대를 만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제 그의 눈에는 진지함이 깃들었다. 피어스는 더 조심스러운 접근법을 취했다.
그의 공격은 이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지만 더 정확해졌다. 성호는 이 변화를 알아차렸고 약간의 인정을 담은 미소가 그의 입가에 스쳤다. 관중 중에는 갈등적인 표정의 데이비드가 있었다. 한편으로는 할아버지가 승리하기를 바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다치지 않을까 두려웠다. 그는 손톱을 잠식하듯 깨물며 지켜보았다. 피어스가 복잡한 조합 기술을 끝으로 점프킥을 시도했다. 그의 발이 땅을 떠난 바로 그 순간 성호가 처음으로 전진했다. 그의 움직임은 유연하고 정확했다. 노인의 것이 아니라 경험 많은 포식자의 것이었다. 3번의 빠른 타격,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였다. 피어스는 무릎을 꿇고 넘어졌다. 충격 때문이 아니라 타격의 정밀한 정확성 때문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심판이 개입하여 피어스가 회복할 시간을 주었다. 매트 옆에서 사라가 그에게 물을 건넸다. 이 노인이 대체 누구야? 피어스가 당황하여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 관중석에서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호 소장, 20년 동안 한국 육군 태권도 특수부대 지휘관이셨습니다. 그 세대에서 가장 뛰어난 전투 전략가로 여겨졌습니다. 무덤 같은 침묵이 도장을 감쌌다. 피어스는 새로운 눈으로 성호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연약한 노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전설을 보았다. 그가 아직 기저귀를 차고 있을 때 한국 최고의 전사들을 훈련시킨 사람. 관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일부는 휴대폰으로 검색하기 시작했고 놀란 표정으로 서로에게 화면을 보여주었다. 피어스는 이제 서 있었다. 그의 자세는 변했다. 더 이상 오만하지 않고 진정한 전사의 존중이 담겨 있었다. 왜 당신이 누구신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피어스가 물었다. 진정한 스승은 자신의 직함을 알리지 않는다. 성호가 단순하게 대답했다. 행동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다. 이 교환 후 3번째 라운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시작되었다. 피어스의 오만함은 사라졌고 마지못한 존경으로 대체되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힘이 아닌 진정한 기술로 싸웠다. 성호는 변화를 인식하고 자신의 접근법을 조정했다. 그는 이제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수십 년간의 기술적 세련미를 보여주는 동작으로 방역했다. 그는 피어스를 굴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려는 것이었다. 각각의 움직임은 조용한 교훈이었다. 관중들은 세대, 철학, 문화 간의 세심한 춤으로 변모한 것을 넋을 잃고 지켜보았다. 데이비드를 포함한 어린 학생들은 한국 전통 스타일의 우아함에 점점 더 감탄하며 지켜보았다. 마지막 30초가 남았을 때 피어스는 완벽한 동작을 실행했다. 정확한 정면 발차기였다. 성호는 의도적으로 완전히 피하지 않았다. 타격이 그를 부분적으로 맞춰 2걸음 물러나게 했다. 피어스는 결정적인 공격을 위해 전진할 수 있었다. 대신 그는 멈추고 상대의 제스처를 인식했다. 당신은 제가 명중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가드를 내리며 말했다. 모든 스승은 제자의 공적을 인정해야 한다. 성호가 대답했다. 그것은 훌륭한 타격이었다. 그들의 눈이 만났고 무언의 이해가 오갔다. 그 순간 두 전사는 단순한 상대가 아닌 같은 예술을 공유하는 동료임을 인식했다. 공이 울려 3번째 라운드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라운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띄었다. 피어스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마지못한 존경이 자리 잡았다. 그는 이제 진정한 기술로 싸웠고 단순한 힘이 아닌 정밀함을 추구했다. 성호는 이 변화를 감지하고 자신의 접근법을 조정했다. 그는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고 이따금 반격했다. 그의 동작은 세대의 정제를 보여주었다. 오랜 세월 동안 반복하고 완성된 기술들. 그는 피어스를 물리치려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려는 것이었다. 관중들은 경외심을 갖고 지켜보았다. 그들이 보고 있던 것은 두 남자 사이의 단순한 격투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대, 철학, 문화 간의 섬세한 대화였다. 한 코너에서 민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성호의 전략을 이해했다. 이것은 승리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계승에 관한 것이었다. 데이비드는 할아버지의 움직임에 눈을 떼지 못했다. 그가 전에 보았던 조용하고 온화한 노인은 어디로 갔을까? 그 자리에는 전사가 스승이 서 있었다. 저 방어 기술 봤어? 그의 옆에 앉은 소년이 속삭였다. 내 아빠가 한국에서 배웠던 것이랑 똑같아. 진짜 태권도라고 했어. 3번째 라운드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피어스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생각지도 못한 변화를 겪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더 이상 미국식 쇼맨십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들은 더 원형에 가까웠고 한국 태권도의 핵심적인 원칙을 반영했다. 마지막 30초가 다가오자 피어스는 완벽한 동작을 선보였다. 정확한 정면 발차기였다. 성호는 의도적으로 완전히 피하지 않았다. 그 타격이 그를 부분적으로 맞춰 두 걸음 물러나게 했다. 피어스는 결정적인 공격을 위해 전진할 수 있었다. 대신 그는 멈추고 상대의 제스처를 인식했다. 당신은 제가 명중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가드를 내리며 말했다. 모든 스승은 제자의 공적을 인정해야 한다. 성호가 대답했다. 그것은 훌륭한 타격이었다. 봉이 울려 경기의 종료를 알렸다. 기술적으로 포인트로 계산하면 성호가 승리했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결과가 단순한 점수를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알았다. 피어스는 모두를 놀라게 하며 성회에게 다가가 깊은 인사를 했다. 시작할 때의 얕은 인사가 아니라 진정한 존경심이 담긴 인사였다. 성호는 같은 방식으로 응답했다. 두 전사가 일어섰을 때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상호 이해가 깃들어 있었다. 도장에 갑작스러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몇몇에서 시작되었지만 곧 모든 사람이 합류했다. 그들은 단순한 격투가 아닌 무술의 진정한 정신을 목격했다. 경기가 끝난 후 피어스는 성호에게 손을 내밀었다. 제가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선생님. 성호는 미소 지으며 손을 잡았다. 나도 마찬가지다. 네 열정과 적응력은 인상적이었다. 데이비드는 매트로 달려와 할아버지를 껴안았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했어요. 성호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기억하렴, 데이비드.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란다. 피어스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길을 잃었는지 깨달았다. 태권도의 의미를 잊고 그것을 단순한 스포츠, 자신의 자아를 위한 수단으로 격화시켰다. 그날 저녁 도장을 닫은 후 피어스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오래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가 한국에서 처음 태권도를 배웠을 때 받은 첫 번째 흰띠가 있었다. 그는 그것을 손에 들고 잠시 바라보았다. 사라가 문간에 나타났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변화할 시간인 것 같아. 그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모든 것을. 그날 밤 성호와 데이비드가 집으로 걸어갈 때 소년이 물었다. 할아버지, 피어스 선생님은 정말 변할까요? 성호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사람은 정원과 같단다. 데이비드야. 올바른 씨앗이 심어지면 어떤 흙에서도 아름다운 것이 자랄 수 있지.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데이비드는 할아버지가 정말 왜 미국에 왔는지 이해했다. 단지 그를 돌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에게 뿌리를 주기 위해서였다. 대결 이후 며칠이 지나자 아메리칸 이글 태권도 도장의 미묘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다. 피어스가 공격적인 포즈를 취한 포스터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한국 태권도 대가들의 역사적인 사진들이 걸렸다. 화요일 아침 학생들은 수업이 시작되기 전 5분간의 명상으로 시작한다는 새로운 규칙에 놀랐다. 많은 이들이 투덜거렸지만 피어스는 단호했다. 태권도는 단순한 발차기와 펀치가 아닙니다. 그가 설명했다. 그것은 마음과 영혼의 훈련입니다. 수요일에는 메인 벽에 한글과 영어로 태권도의 철학적 원칙, 예의, 청렴, 인내, 자제, 불굴의 정신이 써있는 새 간판이 걸렸다. 데이비드는 더 이상 소외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나이와 경험에 맞는 적절한 그룹에 통합되었다. 피어스는 직접 그의 훈련을 감독했고 모두를 놀라게 하는 인내심을 보였다. 손목을 똑바로 유지해. 그가 데이비드의 자세를 조정하며 말했다. 네 할아버지의 기술을 보았니? 70년이 넘는 나이에도 그의 형태는 완벽했어. 도장의 분위기가 변했다. 더 이상 시끄러운 음악과 고함 소리가 아닌 규율과 집중의 분위기가 감돌았다. 어떤 학부모들은 피어스의 새로운 접근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대부분은 그 변화를 환영했다. 대결 일주일 후 피어스는 성호의 집 문간에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우아하게 포장된 상자가 들려 있었다. 김 장군님,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호는 그를 거실로 안내했다. 테이블에는 이미 2잔의 전통 한국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선생님께 정식으로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피어스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예전의 우월감은 온데간데 없었다. 우리 도장에서 원래 특별 수업을 고려해 주시겠습니까? 제 학생들은
태권도의 진정한 본질을 경험한 분에게 배울 자격이 있습니다. 성호는 자신 앞에 앉은 남자를 유심히 관찰했다. 더 이상 오만한 사범이 아니라 진정으로 발전하기를 원하는 무도인이었다. 한국에서는 성호가 대답했다. 최고의 선생은 항상 학생으로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제안을 수락했고 한 가지 조건을 달았다. 피어스가 다음 여름 그와 함께 한국 여행을 하는 것. 소백산 산중에 있는 노장들과 함께 훈련하기 위해서였다. 바로 그곳에서 현대 태권도가 다듬어졌다. 영광이겠습니다. 피어스는 자신도 놀라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성호는 미소 지으며 선물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정교하게 자수된 검은 띠가 있었다. 그 위에 금실로 김성호 장군이라는 글자가 한글로 새겨져 있었다. 저희 도장의 명예대사범으로서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피어스가 말했다. 성호는 감동했지만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었다. 왜 이런 급격한 변화를 결심했나? 피어스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선생님과의 대결 중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길을 잃었는지를, 제가 태권도를 가르친 방식은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배신한 거였죠.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저는 아버지를 17살 때 잃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처음으로 태권도를 가르쳐 주셨죠. 승리에 집착하면서 저는 그가 진정으로 저에게 가르치려 했던 것을 잊었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는 이해했다. 피어스의 분노는 단순한 오만이 아니라 슬픔과 상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단단한 껍질 안에 가장 부드러운 심장이 숨어 있는 법이다. 집에서 그날 밤 데이비드는 방 문턱에서 멈춰서서 할아버지가 일기를 쓰는 것을 지켜보았다. 할아버지, 피어스 선생님이 정말로 변한 것 같아요. 그가 말했다. 성호는 펜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다. 사람들은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단다. 데이비드야. 때로는 가장 강한 분노 뒤에 가장 깊은 상처가 숨어 있지. 약속된 여름이 찾아왔다. 6월의 습한 아침, 데이비드, 피어스, 그리고 성호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 한국의 습한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고 멀리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와, 여기가 할아버지의 나라예요? 데이비드가 경기로움으로 가득 찬 눈으로 물었다. 그렇단다. 성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내 조상의 땅이기도 하지. 피어스에게 매 순간은 새로운 발견이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 위치한 고궁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활기와 열정. 그들의 첫 번째 방문지는 서울 중심부의 전통 도장이었다. 나무로 된 바닥이 수십 년간의 훈련으로 반들반들하게 달아 있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박 대사범을 만났다. 89세의 노인으로 그의 눈은 여전히 젊은이처럼 반짝였다. 저 호흡법을 보세요. 성호가 피어스에게 속삭였다. 그의 힘은 근육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 쿠이에서 옵니다. 서양인들이 종종 간과하는 내적 에너지죠. 피어스는 깊이 관찰했다. 그는 노장의 움직임에서 물 흐르는 듯한 부드러움과 바위 같은 견고함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역동적인 미국식 태권도와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내 스타일이 틀린 건가요, 세? 그가 저녁 식사 중 성호에게 물었다. 성호는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들며 생각에 잠겼다. 틀린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거지. 모든 강은 결국 바다로 흐르듯 모든 스타일은 같은 원천에서 비롯돼. 다음 날 그들은 소백산으로 향했다. 안개 낀 산속에 자리한 작은 사찰에서 그들은 강사범을 만났다. 86세의 노인으로 오크나무처럼 단단해 보이는 손을 가진 인물이었다. 이 산에서 강사범이 차를 마시며 말했다. 우리는 수백 년 동안 움직임의 비밀을 연구해 왔소.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요. 피어스는 차를 홀짝이며 깊이 생각했다. 그의 눈에서 겸손함과 호기심이 빛났다. 제가 뭘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사범은 미소 지었다. 그대는 아무것도 잘못 이해하지 않았소. 단지 시작만 보았을 뿐이요. 이제 여정의 다음 부분을 볼 준비가 된 것 같군. 그날 밤 작은 산장에서 피어스는 침낭 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그날 보고 들은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옆 침낭에서 데이비드가 물었다. 내가 얼마나 적게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 피어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다음 날 아침 훈련 중 데이비드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가 기본 품새를 선보였는데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강사범은 한국어로 감탄했다. 그는 할아버지의 정신을 지녔군. 결단력 있고 회복력이 강한. 성호는 가슴이 부풀어 올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손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네 몸이 기억하고 있구나. 네 혈관에는 전사의 피가 흐르고 있어. 마지막 날 전통의식에서 피어스는 수제 도복과 그의 이름이 한글로 수놓아진 띠를 받았다. 이것은 단순한 유니폼이 아니오, 성호가 설명했다. 이것은 이제 그대가 책임을 진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오. 본질을 보존하면서 형태를 조정하며 문화관의 다리가 되는 것. 피어스는 감동하여 고개를 숙였다. 그는 마침내 항상 찾고 있었던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이해했다. 소속감, 전통, 그리고 목적.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성호는 창밖에 변화하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번화한 도시에서 고요한 산, 다시 현대적인 도시로. 그것은 마치 그들의 여정과도 같았다. 과거와 현재 사이, 동양과 서양 사이의 순환. 할아버지, 데이비드가 물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뭐가 달라질까요? 성호는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이, 그리고 아무것도. 우리는 같은 사람이지만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될 거야. 피어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이해했다. 진정한 여행은 외부 세계가 아닌 내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2년이 흘렀다. 아메리칸 이글 태권도는 이제 김 피어스 전통 태권도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한국 전통과 서양의 접근성 사이의 균형으로 동부 해안에서 명성을 얻은 도장이었다. 데이비드, 이제 14세가 된 그는 파란 띠를 획득했고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이제 조용한 자신감으로 걸어 다닌다는 것이었다. 오만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기인식에서 비롯된 자신감이었다. 화창한 가을 오후, 도장에서는 특별한 시연이 준비되고 있었다. 워싱턴 DC의 한국 대사관에서 초청을 받은 것이다. 학생들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고 부모들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모두 집중하세요. 피어스가 학생들을 모으며 말했다. 오늘은 단순한 시범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문화, 두 전통 사이의 다리를 상징하는 행사입니다. 데이비드는 할아버지와 피어스 사범이 함께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 두 사범 나이와 출신이 너무도 다른 이 두 사람이 놀라운 일치감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미국인의 역동성과 한국인의 정밀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음과 양의 완벽한 균형. 수업 후 피어스는 성호에게 다가갔다. 선생님, 제가 요즘 작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호칭 체계를 도입하려고요. 이제 학생들이 저를 사범님이라고 부르고 선생님을 관장님이라고 부르게 하고 싶습니다. 성호는 놀랐다. 정말 그럴 필요 없네. 난 단지 손님 교사일 뿐이야. 아닙니다. 피어스가 진지하게 말했다. 선생님은 이 도장의 정신적 기둥입니다. 학생들은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날 저녁 황금빛 단풍 아래를 걸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데이비드가 물었다. 할아버지, 내가 거의 포기했을 때도 왜 절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성호는 미소 지으며 가을 하늘을 바라보았다. 한국에는 오래된 속담이 있단다. 뿌리 깊은 나무는 강한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 민족은 침략, 전쟁, 분단을 겪으면서도 살아남았지.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알기 때문이야. 태권도는 단순히 싸우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에 관한 거란다.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마침내 할아버지가 처음부터 가르치려 했던 것을 이해했다. 그날 밤 성호는 일기에 썼다. 진정한 한국의 유산은 서울의 고층 빌딩이나 삼성의 스마트폰이 아니라 패배를 배움으로 대립을 조화로 변화시키는 조용한 회복력에 있다. 대나무처럼 우리는 부러지지 않고 구부러지고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적응한다. 이것이 내 손자가 이제 지니게 된 힘이다. 그의 주먹이 아닌 그의 정신 속에. 한 달 후 대사관 시연은 대성공이었다. 참석자들은 피어스와 성호가 이끄는 수련생들의 정밀한 품새와 역동적인 격파에 감탄했다. 하지만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성호와 피어스가 함께 선보인 특별 시범이었다. 전통과 혁신의 아름다운 혼합, 과거와 미래의 완벽한 균형. 행사 후 한국 대사가 성호에게 다가왔다. 김 장군님, 당신은 단순한 무술이 아닌 문화의 다리를 만드셨습니다. 성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했죠. 그날 밤 늦게 피어스는 도장에 홀로 남아 새로운 간판을 바라보았다. 김 피어스 전통 태권도,
그는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했다. 2년 전 그는 오만하고 방어적이었다. 이제 그는 두 세계의 학생이자 교사가 되었다. 그의 전화가 울렸다. 한국에서 온 전화였다. 강사범이 그를 다음 여름 특별 교육 프로그램에 초청하는 것이었다. 물론입니다, 사범님. 그가 존경을 담아 대답했다. 영광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는 태극 문양을 바라보았다. 음과 양, 흑과 백, 동양과 서양,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원으로 돌아온다. 완전한 원으로.